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박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SSK 연구 동향 포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휴먼 시대의 융합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30분 정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리고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은 융합지식의 시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철학 혹은 새로운 이론적인 그 큰 지평선을 가지고 교육학과 융합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세 가지 주제를 같이 좀 섞어서 어떤 방향으로 미래 교육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기존에 학문을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분류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점점 우리가 지식이 홍수처럼 많이 많아지고 또 지식의 통폐합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미래에는 지식의 성격이나 또 학문들,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학문의 그 내용들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 사례에 보시면 이 이제 스포러 혹은 앵겔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자연계, 인공계로 크게 구분하고 또 자연계에서는 물리, 생명, 인지계, 인공계에서는 사회계, 기술계 이렇게 좀 새로운 분류를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참조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음영이 된 처리된 부분이 사실은 사회계, 기존의 인문사회과학계에 해당되는 그런 전공 학문 분야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로 이제 자연과학계열의 학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가 급격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들어가면 철학이 모든 학문의 어머니였고 모든 것들이 철학의 범주 안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특히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분야는 17세기 뉴턴의 그 과학혁명에 혹은 자연과학의 기반들에 대한 그 토대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이성 중심으로 자연을 탐구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발전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사이에서도 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전통적인 학문의 구분은 앞으로는 점점 그 구분이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논문에서 인용됐던 부분인데요. 또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문화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다양한 과학적 지식이 있고 또 맨 아래에 문화적 지식이라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융합적으로 과학적 지식은 기초 이론이나 기술들을 연구하는 거고 문화적 지식은 그러한 연구들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그다음에 또 사람들의 생각을 좀 혁신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어떻게 이 지식들을 공유할 것인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바탕으로 융합적 지식이 앞으로 점점점 중요해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또 여러 국제기구들이 에듀케이션, 교육의 방향, 비전들을 어젠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WEF라고 하는 것은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고 잘 알려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들이 소개되게 된 그런 단체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산업혁명에 따라서 에듀케이션도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에듀케이션 4.0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크게 컨텐츠의 문제와 그다음에 교육적 경험이라고 썼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 컨텐츠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이 스킬이라는 표현과 그다음에 스킬을 어떻게 학습하는가라는 그 러닝이라는 표현으로 만들어졌고 또 우리나라도 2015년 2015 교육과정에서부터 역량중심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새롭게 개정되고 있는 2022 교육과정에서 역량중심 교육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과거처럼 우리가 지식을 단순하게 개념적으로 혹은 이론으로 배우던 시대는 사실 이제 앞으로는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지식들을 실제 생활과 실제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베인이라고 하는 학자의 또 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학자가 분류한 것들 보면, 자,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지식이고, 또 그 이해하는 방식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크게 이 학자는 인류적인 그 학습의 주체와 또 전산적인 학습 주체, 그다음에 인간적인 존재로서 학습과 인공적 존재로서 학습, 이렇게 2 곱하기 2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굉장히 다양한 학문의 영역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영역들을 크게 흐름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는 어느 시점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의 시대는 순수한 인간적 시대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순수한 인간적 시대라고 하는 게 동의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는 인간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대.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컴퓨터가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인간이 그 컴퓨터를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식이라든가 우리가 또 새로운 학문 분야가 나오게 되고 정보를 다루는 그 방식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또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컴퓨터가 인간을 흉내내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거고요. 흉내낸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거의 모사해서 개발이 됐고, 앞으로는 점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컴퓨터가 개발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의 단계에서는 AI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뭐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건데, 인간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컴퓨터의 능력이 인간을 앞서간다. 그리고 인간이 그런 컴퓨터에 많이 점점 의존하게 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우연히 12시 넘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약간 그 라디오 DJ의 멘트가 약간 기계적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2시 정도에 라디오가 끝날 때 보니까 인공지능 DJ 뭐 누구였습니다라고 끝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DJ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이런 경험들이 확장되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포스트 휴머니즘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주제인데요. 요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인간은 지구나 우주라고 하던 그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왔죠.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서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자연은 어떤 자연의 힘으로서 인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이 도구와 자연의 힘을 영향을 받는 것들이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그 발전해온 시대가 겨우 길게는 수십만 년 전, 짧게는 수백 년 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그 이념이 결국 휴머니즘이라는 거죠. 인간이 우주 속에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고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점점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 인간이 지구 세계,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우리가 정말 자연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밖에 나가가지고 자연을 직접 접하는 그런 상황들 외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기술적 환경 속에서 간접적으로 자연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기술이 매개하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역할이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거에는 단순히 수단이었습니다. 수단과 도구로 우리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기술적인 산물들이었는데, 앞으로는 점점 우리가 기술이나 도구,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컴퓨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점 의존성이 커져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기술 산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 얘기를 하고요. 저처럼 인문사회과학에 속한 사람들은 직접 뭐 우리가 기계를 만들고 뭐 컴퓨터를 뭐 제작하고 코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사회학자들은 이러한 기술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결국 포스트 휴머니즘 학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식은 융합될 수밖에 없고요. 지식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주전공이 교육 과정인데 굉장히 편의상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 사회적 지식, 뭐 역사라고 하는 그런 구분들이 우리가 편의상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구분되는 것뿐이지 본질적으로 지식이 나눠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겠지만 이걸 전공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본질적인 차이는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융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의 환경도 원격 사이버 이러닝, 그다음에 우리가 가상 현실 학습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자,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사회학자들이 이제 전공으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겁니다. 이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하죠. 휴머니즘이 우리가 그동안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모든 가치의 기준이고 뭐 학습의 목표가 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떻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이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완벽한 개념은 아니다. 많은 이념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가 많이 왔고요. 그래서 그걸 반성적으로 성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인류의 역할과 인류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에서는 휴머니즘이라면 인류가 지구의 주인이야. 우리는 다른 생물들을 다스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의도를 가지고 있어. 인류를 위해서 다른 존재들은 그냥 약간 좀 양보하고 희생해도 돼. 이런 관념들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논리적으로도 명확합니다. 인간 중심주의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태계 속에서 인간은 하나의 종이고, 물론 이제 스마트하고 가장 발전된, 진보된 혹은 진화된 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모든 다른 생태계, 저희 생물들을 마음껏 활용하거나 이렇게 어뷰즈할 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휴머니즘이고, 중요한 것은 휴머니즘의 가장 중요한 그럼 특징이 뭐냐? 인간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바로 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성을 중심으로 하고 이성을 중요시하는 이 관념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카르트의 마인드, 바디, 이원론. 그러니까 신체와 이성을 구분하고 이성은 절대적인 거고 모든 인식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이성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신체, 인간의 신체에서부터 자연, 그리고 모든 사물들, 물질들, 이런 것들은 이성이 다스리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대상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관점이었는데 그런 관점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혹은 인공지능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가 지금은 약간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조금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정의를 해봅니다. 자, 인간은 자연에서 나왔죠. 그리고 자연은 아직도 존재하고 굉장히 중요한 생태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인간들이 이 지구 생태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술적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AI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진화적인 연속성이라고 봅니다. 여러 생명체, 그다음에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 그다음에 인류가 등장했고 인류 이후에 어떤 다른 존재들이 충분히 등장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적으로 혹은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주인이고 우리 이후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다스려야 될 그런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특히 이제 미래의 세계는 기술적 미래, 기술적 사회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주의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싱귤러리티라고 해서 2040년, 50년대가 되면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는 그냥 놀고만 있어도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을 그러니까 기술 중심주의 혹은 기술 낙관론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연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그렇겠죠. 이거 너무, 그분들이 보기에는 미래가 너무 명확한 겁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얘네들의 능력이 훨씬 더 확장되고, 얘네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세계에서 특별히 별로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냥 얘네들한테 맡겨놔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은 또 네오 휴머니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휴머니즘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고 기대고 또 돌아갈 것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가치를 새롭게 네오적으로 새롭게 설정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이 부분은 대체로 이제 인문학자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비판적 반성은 하지만 다시 인본주의를 되살리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그룹이 뭐냐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이분들이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 소개했던 트랜스 휴머니스트들, 기술 만능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혹은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 인공지능이 전개될 사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과 기계, 인공지능이 같이 어떻게 해서든 협력하고 또 인간이 뭔가 우리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런 통치성을 잘 발휘해서 잘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한 게 이 표고요. 이걸 뭐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자료를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본론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포스트 휴먼 시대에 융합학습은 그럼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포스트 휴머니즘과 관련된 많은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꼽아봤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신물질주의고요. 두 번째는 객체지향 존재론 혹은 행위자망 이론. 거의 이제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스트 현상학이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이 세 가지 이론이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철학과 맞닿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으로 우리가 지식, 정보, 학습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물질주의는요. 이론론적 사고,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물질주의는 흔히 말해서 매트리얼리즘에서 우리가 약간 그 막시즘 아시죠? 막스의 이론. 그래서 막스가 생각한 물질 세계 혹은 노동력 이런 것들이 가장 경제적 생산 관계, 인간의 사회적 관계성에서 중요하지 인간의 정신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은 덜 중요하다. 이런 주장이 물질주의인데 여기서 신물질주의는 이제 그런 막시즘적인 배경에서 나온 약간 역사, 정치, 철학적인 관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기서 이제 훨씬 뛰어넘는 인문사회학적인 통찰이 아니라 전 세계 물질, 자연과학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차원, 이론론 차원에서 신물질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학습은 정신현상이었죠. 정신현상.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인간이 의식하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어쨌든 그것들이 작동하면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건 정신현상이라고 봤던 거죠. 그런데 신물질주의에서는 인간의 학습, 그다음에 정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어떤 방식이든 들어오는 것이 단순한 정신현상이 아니라 물질현상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만큼 정보가 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네트워크 사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요.
책을 읽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경험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코딩돼서 프로세스되고 뉴런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은 신경생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뉴런의 활성화에 의해서 그 안에 자리를 잡고 그 학습된 지식들이 계속 반복되면 뉴런들이 강화되면서 자기가 잊어먹지 않는 그 지식을 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순수하게 정신현상으로 설명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물질현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도 앞으로 좀 더 기술이 더 발전하면 우리의 생각을 추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출해내면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거나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미 많은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한 어떤 식으로 경험할 것인지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객체지향 존재론 그리고 행자망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모든 세상을 인식하기 위한 주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객체다라고 하는 관념이 거의 300~4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는데 그런데 이 행자망 이론에서는 인간도 여러 존재들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네트워크망 안에서 그게 생태적 네트워크든 어떤 디지털 네트워크든 어떤 그 수많은 네트워크의 존재들 안에서 상호작용하고 서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하는 학습자의 자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학습하는 주체로서의 생각, 의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과 학습하는 대상, 어떤 컴퓨터의 내용이 될지 교과의 내용이 될지 아니면 어떤 경험이 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학습 주체가 그 대상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존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론이 바로 이제 포스트 현상학인데요. 이것도 조금 새로운 이론으로서 흥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우리가 학습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하는 경험의 주체가 있고 그 경험의 대상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 세계의 경험 혹은 맥락적인 경험 이런 것들만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 꿈이라든가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경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기존의 현상학적인 설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특히 이제 디지털 환경이나 혹은 가상현실이 경험들이 많아지는 환경에서는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만이 경험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가상적인 경험도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신물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론론입니까? 이론론.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는 인간과 그다음에 학습의 도구라고 생각했던 그 기계들, 그다음에 어떤 자연의 생태계, 이 세 가지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고 하나로서 굉장히 소통하거나 정보가 왔다 갔다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신물주의적인 이론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신물주의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데카르트적 이원론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어떻게 이제 붕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의 그림이라고 하나의 사례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론론적 순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기존에 이제 순수하게 생물학적 인간이었죠. 그래서 생물학적 두뇌를 가지고 있고 이 두뇌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이 나타나면서 컴퓨터에 의해서 그러한 인간의 생각, 경험 혹은 인식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가는 경험들이 이미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사고할 수 있는 기계, 특히 이제 인간의 사고를 모사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인간보다 더 많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생산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물리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자연과학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양자 컴퓨팅 혹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양자역학이 등장하는 세계 속에서 지금 컴퓨터 공학자들과 물리학자들 이런 인지과학자들이 합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기물 두뇌라고 하는 겁니다. 실리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
죠. 그래서 용어 그 차이에서 알 수 있겠지만 실리콘 혹은 무기물로 물질로 만들어서 인간의 두뇌처럼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이 혹은 실리콘 혹은 컴퓨터 칩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두뇌의 성능이나 성격과 정말 똑같을 것인지 라고 하는 게 의문이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인간의 두뇌나 아니면 저의 두뇌, 여러분의 두뇌가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 인간의 두뇌, 침팬지의 두뇌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닌 것처럼 어떤 새로운 존재가 사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그 사고의 어떤 그 본부가 헤드쿼터가 되는 그 어떤 브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반드시 인간의 두뇌와 똑같지 않더라도 그 기능이나 역할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유기체라고 생각했던 것과 무기체 혹은 무기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자망 이론에서는요. 우리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 행자망 이론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도 물론이고요. 과거에는 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체, 컴퓨터와 같은 매체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환경적 요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점점 이제는 그 매체도 인공지능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할 만큼 엄청나게 성능이 향상되고 있고, 우리가 줌회의나 이런 것처럼 가상환경, 가상공간에서의 학습의 환경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인간들끼리의 관계성 속에서 교육을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그다음에 다른 물질들, 도구들, 환경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은 공간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교육학에서도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교실, 학교 이런 건물들, 물리적 배치, 그다음에 이 안에 어떤 식으로 사물들이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 학습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자연적 공간, 그 다음에 여기 버추얼이라고 해서 기계적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훨씬 가상 공간으로 또 확장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물들이 이제 지역을 넘어서서 또 시공간적으로 분산성을 가지고 상호 객관성을 가지며 세상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그 개념이 바로 행위자망 이론입니다. 탈지역성이라는 거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이상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몸이 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 매체들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그 소통의 질이 몸이 직접 가는 것과 못지않을 정도로 일어납니다. 이게 공간을 초월하는 거고요. 자, 시간이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상태에서든 기술적 매체를 통해서 나의 경험과 생각들을 저장했다가 언제든지 하루, 1년, 10년 이후에 재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기술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시공간적인 초월과 분산성이 이루어지는 거고, 상호 객관성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구들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피트니스도 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얘가 나를 깨워주게끔 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러를 운영하면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죠.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게 우리의 판단과 주체성, 이런 결정권을 어느 정도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 훨씬 더 자기 어떤 일을 하든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그냥 모든 걸 알아서 할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역할과 직업에 따라서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기주도성이라는 것도 저도 교육학을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개념인데요. 이 자기주도성 개념도 기존에는 워낙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자기주도성보다는 상호존성, 이게 동료에게 의존하든 컴퓨터에 의존하든 이렇게 의존성들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서도 우리가 과거에는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걸 비판적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같이 섞여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빨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결국은 기술적 생태계 속에서 인간과 다른 존재들이 섞여서 사는 존재가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포스트 현상학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기술이 등장해서 인간이 세상을 직접적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훨씬 기술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경험하고 학습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상 현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플라톤의 동굴처럼 우리는 순수한 육체적인 존재였다면 근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뉴턴의 세계관이라고 설명하죠.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약간 우리가 태양계, 그 다음에 이성과 합리성이 중시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21세기부터는 우리가 메타버스, 멀티버스라는 용어도 나오고 퀀텀 시스템도 나오고 그래서 기술성이 훨씬 더 중시된 시대다. 그래서 정말 최근 10년, 20년의 변화, 그 다음에 21세기 변화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정말 뉴턴의 세계관이 지배했던 지난 300~400년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세계에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이해하는데 포스트 현상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현상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존에 이메일이나 어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가상현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가상의 경험도 학습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기성세대인데 기성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이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 세계에 자꾸 빠져들고 거기서 게임 같은 거 많이 하고 가상 세계의 존재들과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 어색하고요.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기성세대 때 살았던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거고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의 세계는 그 가상현실의 비중과 어떤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라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이제 MZ 세대로 대표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세계에서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충분히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이제 종이 시대가 갔습니다. 거의 많은 장소들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고요. 미국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대학들의 이 사업이 디지털화 사업이 2015년부터 구글과 빅테이크 기업들과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은 거의 95% 이상 완성된 작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명 대학의 그 수천만 권의 디지털 장소들이 95% 이상 다 종이 장소들이 다 디지털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상현실에서 많이 살게 될 것이다. 자, 조금 더 남은 시간에 조금 더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피드포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포스트 현상학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까지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시해 왔어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회고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피드백이었다면 이거는 100% 이성과 회고성에 의존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뉴로 생략자, 신경 생략자들이 인간이 피드백적으로 사고하는 게 뿐만 아니고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작동 방식이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성이 사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나 감각성이 경험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신체적인 기관을 통해서 미래나 앞에 멀리 있는 정보들을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면서 그 중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취사선택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생각을 할 때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속 60km든 100km든 수십 미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그 중에서 직관적으로 어떤 것들이 위험한지 어떤 것들이 그냥 내가 보고 가도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드포워드적인 정보의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바로 오지 않더라도 100m, 200m에 오는 정보가 시각적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그걸 처리해야지만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이런 정보의 입력과 처리가 필요한 원리가 바로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피드백을 통해서는 기존의 우리가 인문학적인 혹은 인본주의적 학습 원리만이 강조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습을 하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다시 되새김을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학습 원리로 작동했는데,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은 회고를 해야 되고 순차적이고 논리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의 MZ세대, 우리가 경험하는 이 디지털 세계 혹은 뉴 미디어 세계에서는 우리가 학습해야 되고 경험해야 될 정보들이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논리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정보뿐만 아니고 감각적인 정보들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드포워드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학습 이론이 바로 전향적, 미리 예측을 하는 거고요. 순서 없이 학습을 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이 교과서의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뭔가 그 지식의 구조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실 젊은 학생들, MZ세대들은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식으로 훨씬 더 의미 있게 학습을 한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교육학자지만 모든 지식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수백 년 동안 obsessed, 되게 얽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많은 학습의 방식들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많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환경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교육의 미래는 뭐냐? 자, 인지적 학습, 그러니까 지식 중심의 학습에서 탈인지적 학습, 지식의, 그러니까 인지, 사고, 이성, 논리가 충분히 그렇지 않은 학습의 내용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 이유는 인지적 학습은 앞으로 점점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모든 사람들이 인지적 학습에 몰두하지 않아도 뭐 그게 필요한 학생들도 있겠죠.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지적 학습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정서나 뭐 사회성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은 따라올 수 없을지언정 인지적 문제는 시간이 가면 금방 해결될 것이니까 인간이 거기에 올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근거가 기계 학습 능력은 이미 이제 인간의 학습 능력을 넘어섰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서학습, 총체적 학습, 그 다음에 학습자가 기술적 존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에서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리터러시라는 용어 자체도 되게 이제 언어, 문자에서 나온 건데, 이 용어는 그냥 쓰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그런 기술 문명들을 내가 이해하고, 적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학습도 이제 개별자들의 학습. 우리가 개인이 학습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학습의 시대는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집어넣느냐? 우리가 머릿속에서 집어넣는 게 중요한 학습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다 집어넣겠습니까? 노트북에 저장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이렇게 네트워크에 올리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머릿속에 많은 지식들 집어넣으려고 하는 분들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상식은 많이 커지겠지만 그런 것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컴퓨터, 인공지능보다 똑똑하다면 인간은 거기에 올인할 게 아니고요. 많은 정보를 어떻게 내가 탐색하고 필요할 때 찾아서 그걸 내가 필요한 문제 제기에 혹은 문제 해결하는 데 쓸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서 창의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 빅데이터, 엄청난 정보들이 세상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휴먼 학습을 정의하자면 인본주의 학습과는 달리 다양한 학습의 주체들이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가상과 현실을 넘어들며 이루어지는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교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버스 면접 학습의 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 역할도 변하게 될 텐데 교사가 학습을 주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앞으로는 교사가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역할, 그 다음에 평가자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사 전문성도 앞으로 비판적 기술 문해력이나 어떻게 학생들과 이 매체들을 잘 서로 소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능력과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